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정적 정의의 윤리적 쟁점, 이제 대표적인 쟁점, 이제 사형제도 이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수능에서 늘 출제가 되고요. 이게 고난이도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고 틀리면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교정적 정의. 자, 사전 뜻 그대로 보면 뭔가 교정한다는 얘기죠. 시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과도한 부정이 뭔가 잘못된 것을 이제 교정하는 거죠. 혹은 이제 사람 사이의 불균형, 즉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바로잡는 것, 시정하는 것, 교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 이제 교정적 정의죠. 자, 이 교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법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형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이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왜 정당화되는지 윤리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보주의고 또 하나는 공리주의입니다. 자, 응보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입장이죠. 보복하는 거죠. 예. 이 응보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이제 칸트입니다. 이성적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책임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이라는 것은 거기서 보복하는 그 형법은 정언명령이다. 이제 칸트의 핵심적인 개념이 정언명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응분의 처벌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응보주의 입장은 이런 비판을 받아요. 도덕적 형평성, 이제 불균형한 것을 이제 맞추는 거죠. 누군가 눈을 가격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또 눈을 이제 가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형평성의 회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응보주의는 그래서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의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나한테 가격을 가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한테 눈에 가격을 가했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가격을 가하는 거죠. 이에다가 가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에다가 이를 또한 가격하는 거죠. 자, 이제 반면에 공리주의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이제 벤담입니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이익,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이제 도덕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벤담, 대표적인 사상가가 벤담이죠. 벤담 입장에서는 처벌과 형벌은 악입니다. 자체로. 왜냐하면 벤담한테는 공리주의는 고통과 쾌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고통이 없고 쾌락이 많아지는 것을 이제 도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많아지는 것, 처벌과 형벌은 고통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을 제거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혹은 범죄자 자체가 교화가 된다면 그런 것은 처벌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 전체 행복이 증진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리주의 입장은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다. 다음에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응보주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정적 정의에서는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핵심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왜 처벌을 하느냐. 응보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줬기 때문에, 때렸기 때문에, 뭐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공리주의에서는 처벌하는 근거는 사회 전체 이익입니다.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처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 해악 정도에 비례해서 함러비 법정 기억나시죠? 비례성의 원칙, 동등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근데 공리주의는 사회 이익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이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제도 찬반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죠. 보통은 응보주의 입장에서 이제 찬성을 하고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합니다. 보통은. 자, 사형제도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범죄자의 생명권도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응보주의 아까 얘기했죠. 타인의 생명을 해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응보의 원리를 충족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음에 종신형 제도로 사형을 하지 않고 종신형, 무기징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비인간적이다. 이것은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또한 비판하는 것이죠. 다음에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오히려 크다. 자, 이 두 개는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공리주의를 또 이제 비판하는 거죠. 아니,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들을 그런 논리 입장에서 다시 비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형제도를 이제 반대하는 애들. 범죄자의 생명권도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 생명권을. 다음에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그 예방 효과가 있어야 그게 하는 건데 사형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특수 예방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벌의 목적은 다시 재사회화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인데 사형을 해버리면 즉 범죄자는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회화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그러한 목적 자체를 형벌의 목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음에 사형제도는 이제 오판의 가능성이 있죠. 뭐 이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실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치적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독재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이제 반대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실제로 시행한 지 이제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 보겠습니다. 루소, 칸트 뒤에 이제 베카리아가 있는데 요 세 명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참, 저도 당연히 출제할 거고요. 자, 루소 입장 보겠습니다. 루소와 칸트는 이제 찬성하고 베카리아는 이제 반대하는데요. 자, 루소는 어떤 입장에서 찬성할까 봅시다. 살인은 사회계약론자죠. 루소는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스스로 법 바깥에 있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방위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다음에 살인자는 정당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사회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권을 박탈하더라도 동의에 의한 사회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하는 사람, 즉 살인자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너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루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루소는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다음 칸트.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범죄자, 사람이잖아요.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지 수단으로.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동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거다. 이게 정당하다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함무라비 법전의 그런 철학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사형제는 오히려 범죄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자,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 이제 베카레아 보겠습니다. 베카레아는 사형제도를 이제 반대합니다. 사형은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신 노역형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범죄 예방 효과, 재사회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고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그래서 베카레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없다 이거죠. 생명을 양도하는 일은 있지 않다. 이게 베카레아. 그래서 베카레아가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을 쓴 이후로 이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활발해지고 고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 내용, 교정적 정의가 뭐냐? 다음에 이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간의 이렇게 처벌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루소, 다음에 칸트, 베카리아의 이제 입장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거 질문으로 남기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